배우는 것들 한다고 한들 100% 뭐 부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이걸 모르게 되면 앞으로 미래에는 아마 가난으로 빠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저는 그 제일 중요한 게 지금인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뭐 금의 종류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세요. 뭐 저는 가장 소중한 건 시간의 금인 지금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것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들분들에게도 직접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직장인으로 살되 평생 직장인으로 남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직장인들도 평생 직장 생활을 하고 싶진 않죠. 근데 그렇죠. 이제 당장 또 회사에 다니다 보면 딱히 사업 아이템이나 뭐 사업거리가 잘 보이지도 않고, 또 막상 퇴직하신 분들이 사업하시겠다면서 퇴직금을 허투루 날려먹는 걸 너무 많은 사례로 이제 입증이 됐기 때문에 섣불리 사업에 뛰어들기도 좀 이제 고민이 많이 되는 게 현실인데요. 이 현재 직장을 다니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작가님께서는 사업소득을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은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파트너사들을 유통업체에 있으니까 많이 뵀잖아요. 저희같이 이제 저희 회장님 같이 대기업을 일구지 못했지만 자그마한 중소기업의 사업을 이룬 분들을 제가 많이 봐왔잖아요. 근데 그분들을 봐오니까 그분들이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갖는 이 5가지의 특징을 좀 가질 수 있게 여러분들이 평소에 직장 생활하면서 가진다 그러면 그분들처럼 그런 작은 사업에서 성공할 수 있는 요소들을 충분히 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5가지가 뭐냐면, 첫째 부분은 그분들은 명확한 목표의식이 있습니다. 명확한 목표의식. 두 번째 부분은 이 맥락을 꿰뚫는 눈이 분들은 가지고 있고요. 세 번째 부분은 성장의 법칙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고 있고요. 네 번째는 빌려 쓰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5번째는 구조화하는 능력.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린다 그러면, 명확한 목표의식이라는 건 뭐냐면, 이건 결심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목표의식을 있다면 다 뭐뭐하겠지 결심으로 생각하는데, 결심이 아니라 이분들은 명확한 목표의식을 어떻게 하냐면 TTP라고 해가지고 3가지가 있어요. 타겟이 있고요. 내가 만약에 뭐 킬로그램의 그 몸무게를 갖다가 줄이겠다 이런 식으로 어떤 새 결심을 하게 된다면 명확한 목표를 가져가요. 첫째 부분은 언제까지 내가 5kg를 빼겠다. 그러니까 타임을 가져가는 거. 그 다음에 타겟을 5kg라는 타겟을 가져가는 거. 근데 이 과정을 어떻게 하겠다는 프로세스까지 해가지고 TTP를 명확하게 다 가지고 있어요. 목표의식을.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대부분 다 그 지점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다, 나 몸무게 살 빼야지. 이런 결심들만을 대부분이 하는데, 그분들은 그게 아니라 정확하게 TTP를 가지고서 그 목표까지 갈 수 있는 프로세스까지 정확하게 정립해서 어떤 일을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런 TTP를 가진 그런 목표의식을 가진 분들이 대부분 다 성공하는 것 같아요. 이게 첫 번째 부분이고요. 두 번째 부분은 이 맥락을 꿰뚫는 눈이 그분들은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맥락을 꿰뚫는 눈이다 그러면, 저는 이제 사업할 때 우리 그 돌아가신 회장님의 이 얘기를 많이 해드렸는데, 이 회장님이 중국 사업을 시작할 때 그 타임즈라는 회사를 갖다 인수할 때 그 다른 모든 진짜로 M&A 전문가들이 와가지고 다 와서 회장님을 설득하려고 이제 여러 가지 요소를 다 해서 5시간 브리핑을 다 했어요. 5시간 브리핑을 해서 이제 그럼 하는 걸로 했는데, 마지막에 돌아서면서 한마디 질문을 하셨어요. 그럼 타임스가 지금까지 이익을 내는 회사냐? 마지막에 이제 그 중요한 질문 하셨네요. 그러면서 이익을 내지 못한 회사가 이익을 내는 경우를 나는 본 적이 없다. 특히 중국 같은 장사의 신들이 있는 그곳에서 타임즈라는 유통업체가 이익을 못 내는데 우리가 인수한다고 이익이 날 수 있을까? 이러고 이제 가셨는데 이익이 못 냈어요. 인수는 그래도 승인하셨네요. 네, 승인하셨지만 하겠다는 분들 하겠다고 이제 와서 얘기했었으니까 뭐 M&A 전문가들이 와가지고 하겠다고 했으니까 승인했는데, 그 덕분에 사실은 몇 조의 손실을 봤죠. 그런 것들을 보면 이게 맥락을 꿰뚫는 눈이 그분들은 사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세 번째 부분은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성장의 법칙을 이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장이라는 게 남들이 흔히 생각할 때 이렇게 성장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니까 성장은 그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이렇게 가더라고요. 계단식으로? 계단식으로. 그것도 초기는 너무 긴 계단이 있다가 조금 올라가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조금만 가도 훅 치어 올라가듯 이런, 그러니까 성장이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간다는 걸 갖다 정확하게 이해를 해서, 그래서 이 고통을 견뎌내는
힘들이 그분들은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한 것들이 필요하고요. 네 번째 부분은 이게 요즘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빌려 쓰는 능력인 것 같아요. 이게 레버리지란 돈을 빌리는 것 이외에도 다른 사람의 지식을 빌려 쓰기도 하고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빌려 쓰는 것들 이런 부분들을 잘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사업에 성공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보이지 않는 걸 보이게 하는 구조화하는 능력. 보이지 않는 것들을 뭐 보였던 가장 대표적인 능력을 하면 스마트폰이나 뭐 PC, 퍼스널 컴퓨터 이런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걸 갖다가 보이게 구조하는 능력이 있더라고요. 저와 같은 경우를 좀 비교한다 그러면 책 쓰는 것도 이 스토리를 갖다가 없는 것들이잖아요. 없는 지식들을 갖다가 모아가지고 스토리를 만들어서 책이라는 유형물을 갖다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뭔가를 구조화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걸 보이게 구조화할 수 있는 능력. 이 5가지를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 다 사업에 성공을 하는데 그러면 이게 질문하실 거 아니에요. 선천적으로 타고난 거냐? 아니면 직장 생활에서 배울 거냐? 사실 뭐 맥락을 깃두는 이런 거는 사실 뭐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아니 근데 공부를 해가지고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버려야 될 것 같아요. 다 직장 생활에서 공부하면서 전 배운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그분들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회생활 하면서 다 배워가지고 한 것들이지 그게 선천적으로 타고나신 분들은 일부는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부분들을 갖다 공부해서 배워서 했던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처럼 이런 5가지 능력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하면 배양할 건가 매일매일 하면 직장 생활하면서 하다 보면 눈에 띄어질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생활하다 보면은 사업 아이템이 보일 거고요. 이 사업 아이템을 갖다가 성장시키려고 그러면 반드시 필요한 자본을 어떻게 구축할 건가가 보일 거고요. 그리고 이 사업 아이템과 자본이 유기적으로 결합될 수 있는 사업 시스템이 이렇게 눈에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 3가지를 연결하다 보면은 대부분 다 사업을 해요. 이런 준비들을 저는 직장 다닐 때 하라고 저는 얘기를 해주고요. 예, 확실히 좀 회사 다닐 때부터 좀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또 이것도 여쭙고 있는데 사실 이 직장이라는 것도 종류가 되게 다양하지 않습니까? 이 청년들을 위해서 뭔가 이 일자리는 어떤 일자리를 좀 구하는 게 좋다라는 조언도 책에 담아주셨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좀 어떤 일자리 얻으라고 말씀해주고 싶어요. 그 일자리 종류가 저는 3가지로 구별을 해요. 생계형 일자리냐, 부양형 일자리냐, 아니면 커리어형 일자리냐. 뭐 생계형 일자리는 그렇잖아요. 일용직으로 해서 매일매일 벌었던 걸 갖다 써버리는 그 뭐 주급 형태든지 1급 형태든지 뭐 좀 길다면 월급 형태. 그래서 그달에 쓰고 그달에 쓰는 것들은 대부분 다 그 개인의 생계형을 맞춰가는 일자리잖아요. 그런 생계형 일자리가 있는 반면에 이제 부양형 일자리라고 그러면 적어도 가족이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의 일자리인 것 같아요. 대부분 이제 정규직들이 많이 이제 그런 일자리들이 포진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연봉 단위로 해가지고 얼마를 벌면 얼마 정도는 저축하고 그래서 자본을 쭉쭉쭉 쌓아갈 수 있는 정도, 이 정도 수준이 이제 그 보통 이제 생계형에서 부양형 일자리로 이제 확정된 거고요. 저는 여기서보다 커리어형 일자리를 하라고 얘기를 해요. 커리어형 일자리는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일을 하는데 일을 하는 것들이 경력으로 쭉 쌓여가지고 이 경력이 결국은 자기 실력으로 안에도 쌓여져가는 일자리, 그건데 아니 전문가형 일자리라고도 얘기하는데 그런 일자리들을 보통 가지라고 얘기해요. 저도 이제 처음에는 그 제가 유통업체에 이제 취직을 할 때는 사실은 최소한 커리어형 일자리라고 생각하고 이제 취직을 했어요. 많은 직장인분들이 사실 보통 이제 뭐 월급을 받으시면서 나 이 방면으로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어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이게 커리어형 일자리라고 보통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에 딱 커리어형 일자리에서 부양형, 생계형까지 이렇게 떨어지더라고요. 그게 언제냐면 2010년도에 온라인이 딱 그러니까 생태계가 완전히 유통의 생태계가 완전히 바뀌고 나오니까 그 전까지는 전문가형 커리어형 일자리였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에 부양형, 지금은 이제 생계형까지도 이제 떨어지는 것 같아요. 오프라인 대형마트 임원이셨는데 이제 생계형 일자리 돼버렸다. 오프라인 마트가 이렇게 말씀해주고. 그래서 이렇게 생계형 일자리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 커리어형 일자리를 갖다 그러면 자기가 만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 보면은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다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런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막 전략을 잘 세우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아요. 직접 몸으로 뛰어서 실행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런 일자리들을 갖다가 만들어낼 수 있는 요소들이 분명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보다는 어떻게 보면 실용적인, 자기가 실용적인 스킬,
이런 부분들을 갖춰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지금 아마 생계형 일자리다 했더라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자기 일자리를 갖다 바꾼다면 그게 부양형이 되고 그 부양형이 나중에 커리어형 일자리로. 저희 아들들도 처음에 시작을 뭐 생계형을 하든지 부양형을 하든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너가 스스로 그 일자리에서 커리어형 일자리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로 우리 아들들한테는 자주 제가 그 일자리에 대해 형태 종류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해줍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말씀 주신 게 뭐 현재 생계형 일자리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 오해를 할지언정 이 본인의 학위 나에 따라서 이거를 얼마든지 커리어형 일자리를 바꿔 나올 수 있고 좀 더 나아가면 사실 사업가로 가는 이 발판이 되어주는 그런 역할이 될 수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또 이것도 여쭤보고 싶은데 이제 성공하는 인생을 만들기 위한 두 가지 요소를 또 책에서도 소개해 주십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충분한 시간을 드리고 그리고 그걸 반복하는 것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보통 이제 소위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뭔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뭐 1만 시간의 법칙 이런 게 유명하지 않습니까? 뭐 1만 시간의 법칙처럼 뭔가 작가님만의 뭔가 성공적인 인생을 위한 좀 실행 지침,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같은 게 있으신가요? 저는 그 제일 중요한 게 지금인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뭐 금의 종류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대요. 뭐 가장 소금만 그 음식물에서 소금이 있을 수 있고, 소금. 뭐 그 돈 중에서는 현금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말 그대로 이제 골드인 금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그 마음의 금인 흉금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가장 그러니까 소중한 건 시간의 금인 지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이 왜 소중하냐면 제가 이 실력을 쌓아가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오늘 하루에 가장 충실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일어나는 루틴이 5시에 일어나서 5시에 산책을 하고 산책하고 난 이후에 집에 와서 필사를 하고 필사를 한 걸 갖다가 이렇게 볼펜을 입에 물고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신문을 읽고 신문에서 제가 키워드를 얻어야 될 걸 갖다 다 메모해가지고 한 편의 글을 쓰고 그리고 이 글을 쓴 걸 갖다가 유튜브로 만들고 이런 과정들을 저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매일매일 하던 것들이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아무 의미가 없었는데 그게 1년이 쫙 쌓이고 2년이 쌓이고 3년이 쌓이니까 저는 지금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고 그러니까 책 3권을 이미 낸 작가로 바뀌게 되는 것들을 할 수 있잖아요. 뭐 1만 시간까지 채우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게 아니라 하루 지금에 대한 것들을 반복할 수 있게 자기만의 루틴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들이 성공으로 가는 가장 빠른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충실하게 그리고 자기만의 루틴을 만들어서 좀 귀찮고 괴로운 일이더라도 그냥 루틴대로 한다라는 원칙을 지켜나가면 성공을 향해 조금씩 한 걸음씩 다가갈 수 있다. 이제 이런 취지를 말씀 주셨습니다. 돈 공부에 있어서 작가님이 개인 분들에게 좀 일반적으로 권하는 그런 뭐 원칙이나 뭐 이 지출, 뭐 관리 뭐 이런 팁 같은 게 있으실까요? 근데 우리가 그 지금까지 쭉 배워왔는데 단 한 번도 교육 시스템 내에서 개인이 돈을 갖다가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공교육에서는 없는 것 같아요. 공교육에서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돈이, 그러니까 경제라고 그러면 국가 단위 경제가 어떻게, 거시 경제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아니면 경영학이라고 해서 기업 경제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가계 단위, 개인 단위에서 이 돈을 어떻게 하고 경제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얘기를 해준 사람은 단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걸 갖다 저 스스로 이제 공부해서 얻었는데 이 돈이 그러면 이 개인한테 어떻게 들어오고 어떻게 나가고 어떻게 쌓이고 어떻게 부풀려지는가 이런 부분들을 공부해서 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얘기를 좀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개인한테 보통 돈이 들어오는 걸 이제 소득이라고 보통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을 번 소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소득의 종류가 어떻게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구별을 첫째 부분 해줘야 되는데 그 구별에 대한 것들도 명확치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책에서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자본소득, 그다음에 기타 소득 이런 부분들을 소득에 대한 개념들을 그 개념으로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주변의 일상에서 경제적인 현실 속에서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게 그런 소득의 종류를 이해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지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출이라는 게 똑같은 지출이 아니라 지출에는 종류가 3가지가 저는 있는 것 같아요. 미래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지출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교육비 같은 경우는 사실 미래에 하기 위해서 아이들한테 교육비 투자하잖아요. 학원 보내고 다 하잖아요. 근데 이 투자 지출과 그 다음에 자기가 필요하게 매일매일 먹는 생계를 위해서 필요한
생계 지출에 대해서 하는 비용과 그다음에 자기가 진짜 막 플렉스하고 싶어가지고 예. 그 승차감이 아니라 하체감 때문에 막 예. 외제차를 갖다 사고 이런 지출, 그걸 흔히 말하는 욕망 지출인데 예. 이런 지출에 대한 종류에 대한 구별도 사람들이 대부분 다 모르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소득의 종류, 그다음에 지출의 종류, 그다음에 저축의 종류도 마찬가지로 모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출도 대출에 대한 것들도 이해들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출이라는 건 돈을 다 빌리는 거잖아요. 이 빌릴 때 우리들이 흔히 돈을 빌려주는 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빌려줄 때는 신용이 있거나 아니면 담보가 있고 예. 담보가 있거나. 예. 뭐 신용과 담보를 어떻게 만들 거여서 돈을 빌릴 건가에 대한 것들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이게 개인의 경제 관점에서는 돈의 관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거든. 그걸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공부해야 되고요. 세 번째, 뭐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투자도 가장 위험한 사업부터 가장 안전한 저축까지, 저축부터 사업까지 그게 다 투자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의 가치를 위해서 현재의 돈을 갖다가 보관해 두는 것들이 투자이기 때문에 이런 투자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종류까지 이렇게 해서 돈이 어떻게 우리한테 들어와서 어떻게 해서 나가고 어떻게 쌓이고 어떻게 부풀려지고 그리고 남의 돈을 갖다 빌리는 것도 어떻게 빌리고 이런 기본적인 개념들을 좀 공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공부들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자본주의 경제 체제 내에서 한판이 개미가 되는 것 같아요. 그 개미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확실히 좀 개인의 돈 공부부터 좀 잘 해야 된다 말씀을 해주셨고 사실 이 지출 그리고 소득에 대해서도 좀 면밀히 좀 구분해서 개인적으로 이해한 다음에 각각의 소득과 지출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할지 좀 생각을 해보시라 말씀을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책 전체적으로 이제 내용을 보다 보면 이제 아무래도 최근에 금리가 좀 많이 높아졌지 않습니까? 그냥 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현재 금리가 좀 상대적으로 이 직전에 제로 금리라든지 코로나 시기보다는 높아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뭐 현금 자산을 뭐 위주로 좀 늘려야 된다거나 아니면 투자를 어느 곳에 해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럼 사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좀 재테크를 좀 요즘 같은 시기 2023년도 중반을 맞은 요즘 시기에 좀 작가님이라면 어떤 식으로 개인들은 재테크를 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주고 계실까요? 재테크에 를 하는 사람들이 그런 투자자들의 종류가 세 가지 정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수가 있고 중간 정도는 중수가 있고 고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수, 중수, 고수. 근데 하수가 어떤 분들이냐면요. 경제 흐름을 막 찾으면서 타이밍을 맞추려는 사람이 타이밍. 정확하게 이 경제의 순환과 상승의 곡선을 갖다가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확률적으로 이렇게 흘러갈 것이다가 근데 개인의 돈을 갖다가 그렇게 투자할 수는 없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경제에 가지고 있는 자산과 소득에 대한 구조를 갖다가 쫓아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지금 자산을 가지고 있고 자기가 소득 구조가 얼마이냐.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분은 이제 중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제 흐름을 갖다 쫓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 흐름을 갖다가 쫓아가는 분들이 자기의 경제적 사이클을 갖다 쫓아가는 분들이 중간을 가는 중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요. 고수분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고수분들은 이미 자산의 규모가 이 경제적인 바람에 휘청되지 않을 정도의 규모가 올라와 있고요. 이 규모에다가 또 하나는 포트폴리오가 배분이 이미 다 결정돼서 어떠한 경제가 극도로 호황되고 불황되는 것들이 오히려 이 사람들한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이제 고수의 위치에 올라간 사람들이죠. 뭐 예를 들면 극단적인 얘기, 워렌 버핏 같은 분은 경제가 올라가든 떨어지든 그분들은 그 사회에서 오히려 더 자산은 계속 더 증식돼 갈 거예요. 이게 이제 고수분인데 그러면 우리 하반기에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경제 중수라도 되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현재 가지고 있는 경제 흐름 자체가 개인의 경제 사이클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걸 보셔야지 하반기에 경제가 하반기를 턴해서 올라갈 거냐 하락할 거냐 이걸 보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자기 경제 사이클이 타이밍이 맞아가지고 이번 하반기에 내가 투자할 수 있는 현금이 이만큼 확보됐어. 이 투자 자산을 갖다가 부동산에 아니면 주식에 채권에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만이 그 경제 흐름을 봐야 되는 거지. 그 이전에는 무조건 자기 경제 소득과 자기 저 자산이 지금 현재 어느 단계에 있는가를 갖다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게 그래서 외부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부를 바라보라고 저는 얘기해 주고 싶어요. 지금 같은 특히 이렇게 바람이 할 때는 특히나
외부가 아니라 차라리 내부로 집중하는 게 훨씬 더 일반적인 개미로 살아가는 근로자로 살아가는 분들한테는 훨씬 더 현명한 선택이 아니라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경제 예측을 하려고 자꾸 타이밍 쫓아다니는 이런 네. 하수가 되지 마시고 네. 자신의 나름대로의 이 자산과 뭐 네. 소득 구조를 보시고 네. 자신의 필요에 맞는 그런 투자 패턴을 이제 이어가는 게 네. 중수 투자자다. 네. 뭐 보수분들은 굳이 조언이 필요하시지 않기 때문에 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것도 여쭤보고 싶은데 전체적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성공적인 투자로 어쨌든 이제 재산을 쌓고 싶어 하시는데 네. 이 개인이 처한 환경이죠. 네. 환경에 대한 영향도 사실 많이 받을 것 같긴 네. 한데요. 이 개인이 처한 환경에 따라 뭔가 좀 행동 방식이 좀 달라져야 되는 게 있나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걸 비유할 때 그 코잉어라고 그 일본 원래 코이란 말이 일본어로 예. 잉어란 뜻이라고 그래요. 잉어네요. 예, 잉어니까. 예. 근데 뭐 코이 법칙 해가지고 많이 예. 요즘 얘기 듣는데 코이 법칙은 이 잉어는 어항이라는 자그마한 공간에 있으면 한 8cm 정도밖에 자라지 예. 않고 그렇지 않고 연못 한 2m 정도 연못에 있으면 한 18cm 이 정도까지 자라고요. 근데 이게 강에 나가면은 1m 25 이 정도로 이렇게 크게 자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개인의 부도 딱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항은 현금 생태계, 그다음에 자본은 그 연못 생태계, 그다음에 강은 자산 생태계라고 저는 이렇게 비유를 해가지고 설명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현금 생태계는 뭐냐면요, 말 그대로 현금만, 그러니까 자기 주머니에 현금이 들어왔다 현금이 나가는 거예요. 뭐 다른 활동 없고 그냥 네. 이제 그러니까 한 달 월급 벌어가지고 예. 월급 한 달 쓰고 주머니에 그냥 패스만 한 거예요. 월급이 이제 월급날 통장 수지 네. 나가시는 분들 다 네. 주의 깊게 들으셔야 될 것 예, 같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현금 생태계에 살고 예. 있는 거고요. 근데 이 자본 생태계 최소한 연못 쪽에 살고 있는 분은 어떤 분이냐면요. 들어왔다가 일본 좀 남겨지는 거 계속. 이 남겨지는 것들은 뭐냐면 자본으로 쌓이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뭐 보통 연봉을 갖다가 뭐 평균 연금 한 6천만 원 된다 그러니까 6천만 원 중에서 한 2천만 원 정도를 계속 연간에 저축한다면 이게 10년이면 2억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10년 동안에 2억이라는 자본을 쌓아갈 수 있을 정도의 생활하고 계신 분이라고 그러면 저는 자본 생태계에 살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자본 생태계에 사는 분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자본이 쌓여가고 이 자본을 갖다 투자하는 것에 의해서 조금 그래서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한 10억 정도 이상의 자산가는 대부분 다 그 한 50대 정도 이렇게 될 때 한 10억 정도 자산가지는 예. 확보를 하더라고요. 물론 현금 생태계에 계신 분은 거의 없죠. 없으시죠. 없고. 그 자본 생태계인데, 이 자산 생태계는 어떤 거냐면, 강에서 사는 거하고 이제 똑같은 건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본 이외에도 사실은 그 레버리지나 남의 자본을 이용한다든가, 그러니까 남의 지식을 활용해가지고 사업 아이템을 만들고, 그 사업 아이템에 의해서 그 사업 아이템을 갖다가 자본을 모으고 그다음에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확장하는 이런 사람들을 저는 이제 자산 생태계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런 분들은 뭐 100억, 뭐 많이 벌면 1조 이렇게 가서 그래서 자기의 어떤 생태계를 자기가 형성하느냐, 경제 생태계를 형성하느냐에 의해서 자기의 부의 크기는 그대로 결정되는 것 같아요. 현금 생태계 사시는 분들은 지금 그렇게 살고 계신다면 여러분 절대로 1억 이상의 자산을 나중에 가서 아무리 시간이 나도 확보하지 못할 거고요. 자본 생태계에 계신다 그러면 뭐 10억 정도까지 살고, 그다음에 자산 생태계를 살고 계신다 그러면 이분은 최소한 뭐 100억, 1000억 이런 부분으로 자산가로 컬 수 있는 요소는 그 생태계에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요거는 의외로 독자분들이 궁금해하실 수 있는 질문인데요. 예. 그 책을 3권이나 쓰셨잖아요. 아들아 시리즈로. 예. 아들들이 동공부 하시던가요? 아, 그래도 제가 이렇게 계속 얘기하니까 그리고 가끔가다 제 책을 읽어가면서 다른 친구보다는 경제에 대한 관념들은 성공하시죠. 나간 것 같아요. 예. 특히 둘째 같은 경우에는 예. 지금 이 친구는 지금도 이제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데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군대에 있을 때 한 거 다 모아가지고 지금 한 3천만 원 가까이 모은 것 같아요. 지금 많이 많네요. 23살인데. 그래서 자기는 가장 빠르게 경제적인 독립을 하는 거라 뭐 그런 얘기를 제 영향을 좀 받은 거겠죠. 뭔가 이 책 쓰신 효과를 바로 아들들의 변화로 좀 보신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분들 위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학이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개인이 살아가면서 어떠한 선택을 할 거냐의 문제.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경제 주체들 간 개인이 있을 수 있고 가게가 있을 수 있고 기업이 있을 수도 있고 국가가 있는데 이 경제 주체들 간에 상호작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대한 관한 학문이고
세 번째 부분은 가장 큰 거대 공동체인 국가라는 시스템 내에서 경제가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갖다 배우는 게 이게 경제인데, 이 세 가지 요소들을 갖다가 이 배우는 것들을 한다고 한들 100% 뭐 부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예. 근데 더 중요한 건 이걸 모르게 되면 앞으로 미래에는 아마 가난으로 빠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최소한 이 경제에 대한 공부했던 부분들이 당신의 앞으로의 미래의 삶에 이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는 디폴트 값이라는 걸 생각을 하시고 좀 빡세게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얘기를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자이언트TV의 양승희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